같습니다. 여기 좀 한 줄 정도 더 차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 강석진 회장님 위시해서 여러 어르신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장을 할 때 남북 화해 협력 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을 우리 김석환 교수가 맡았어요. 이 김 교수님은 중앙일보에 러시아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와 인연을 맺고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때 외국어 대학이었나요? 예. 외국어 대학의 정치학과죠? 아닙니다. 국제관계인데요. 러시아하고. 러시아과. 외국어 대학 러시아과 교수로 계시고 네. 또 주성대학이라고 지금은 한국 보건대학원인가 뭐 충북보건과학대. 충북 네. 보건과학대학인가 뭐 이름 바뀐 모양인데 그 대학의 부총장도 하시고 제가 국회의장을 할 때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났죠. 지금부터 12년 전에 처음 뵈었는데 러시아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모신 이유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많이 듣고 잘 몰라도 아는 체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의장할 때 그 중요성을 굉장히 제가 느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가 한번 2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저기 보면 나옵니다만 유라시아 유라시아 이름이 의장회의죠. 유라시아 의장회의. 지금 러시아의 KGB 의장을 하고 있는 나르시킨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하원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저 회의가 이제 발기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갔는데 갈 때 제가 이 어른 모시고 갔죠. 제가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공부도 할 겸 또 이제 전문 교수를 모시고 갔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모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특별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말이 없으니까 오시죠. 네. 이제 30분 됐죠? 네. 오늘 선생님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이제 바로 방송을 합니다만 그것을 잘라가지고 유튜브로 쇼트로 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쭉 PR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이크 이거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들어야 됩니까? 마이크 안 들어도 되지? 들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네. 뒤에가 스피커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석환입니다. 네, 의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저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단지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을 자주 왔고 또 부산이 러시아와 아주 옛날부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도시고 지금도 사실 부산 경제가 러시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조선이라든가 또 관광 모든 영역에서 부산은 정말 러시아 그리고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또 환동해 그리고 좀 넓게는 미국 등등 해서 해외와 국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부산이 미래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에서 제가 전공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침 어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일종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경제적인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 트럼프 2.0이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국제사회에 몰고 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와 러시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발표한 관세전쟁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미국이 적자를 보면 그 적자를 보는 만큼을 너희들에게 물건값에 세금을 붙여서 우리가 환수를 해서 미국의 적자를 보존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출 차익을 통해서 국가를 성장을 시켰던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경우는 수출을 해도 얻는 게 없고, 수출을 안 하자니 물건을 생산하면 팔 데가 없어지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 시장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럼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팔면은 되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개별 기업이라든가 개별 상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가라는 개념의 경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이 기업들이 점점 돈을 못 벌거나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자유무역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세계의 형님 국가 노릇을 해왔는데, 형님 국가 노릇을 해온 가장 큰 어떤 뒷받침이 되는 어떤 체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장을 열어주고 충분히 세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재산을 좀 나눠줄게, 시장을 나눠줄게,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구조로 가는데, 물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속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는 관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지탱해왔던 몇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을 하나같이 다 약화시키는 정책을 쓴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국제 정치와 이 어떤 외교 영역에 있어서 큰 기둥의 하나는 유엔 체제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논의하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 유엔 체제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유엔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유엔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유엔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사적으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탱해왔던 큰 기둥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양자동맹, 그리고 집단 안보조약 같은 거,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돈 많이 내는 거 싫다, 미국이 더 많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미국인들이 희생당하는 거 싫다, 유럽의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동맹 국가들은 미국과 같이 제대로 협력을 하려면은 국방비를 더 올려라, 군방비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맹이라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이렇게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또 미국에게 또 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지가 됐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도 약화시키고 있고 군사 안보 쪽의 기둥도 약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유무역 체제를 또 약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밸류라고 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끼리 같이 간다, 뭐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이라든가 가자 전쟁의 해법에서도 보여졌다시피 이 상대방이 우리 편 민주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우선적으로 협상한 후에, 그리고 강대국끼리 우리끼리 합의한 후에 그 다음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를 지탱해왔던 큰 네 가지의 기둥이 전부 다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전쟁이 이제 바로 어제 터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수출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한미동맹의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어떤 밸류의 문제,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개방형 통상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의 어떤 관세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다자기구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중견국가로서의 어떤 상대적 이득을 얻어왔던 이 모든 형태의 대외적인 국제기구에서 이득을 얻었던 모든 구조가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왔던 이 문제가 약화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당황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7이라고 하는 서방 선진 경제 7개 국가의 모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들어가 있는데, 트럼프 1기 대통령 때도 G7을 G11으로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11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들어오고요, 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혹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어떤 캔디데이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죠. 왜냐, G7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인데,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오고 또 다른 국가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경제 체제에 어떤 상당히 이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런 논리를 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은 초청국가, 의장국이 초청국가 형식으로 그 해에 자기가 관심 있는 나라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 한국은 계속해서 초청국가 대상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G7 플러스 알파 국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20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G7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여력도 커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들은 한국이 그동안에 얻었던 모든 이점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말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한 70년 만에 엄청난 형태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글로벌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속에 다른 나라들, 특히 큰 나라들도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국제사회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국제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유엔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를 바꾸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가 하고 있고 그 5개 국가가 전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 전체에서 합의된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 이 5개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그걸 개혁하자라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식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력 규모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륙별 대표성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시아 국가나 한 국가 그리고 북미 국가가 절대적이고 아프리카 국가는 없고 중남미 국가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륙별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문명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 국가가 거의 90%인데 이슬람 국가도 들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문명권을 대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형태에서 기존의 기둥들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북대서양 동맹 체제, 그리고 미국과의 양자 동맹 체제를 가지고 민주주의 편에 섰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밑에는 스탈린과 루즈벨트와 처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은 바로 시진핑과 트럼프와 푸틴이 앉아 있습니다. 이 밑에 스탈린과 루즈벨트와 처칠이 앉았던 건 얄타 회담의 사진이고 그 위에 사진은 가상의 이제 이미지죠.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난 70여 년 동안 국제사회를 지탱해 온 어떤 질서,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법칙을 이 세 사람이 얄타에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통해서 국제 질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얄타 체제라고 그럽니다. 얄타에서 모인 세 사람의,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7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80년입니다만은 이게 끝난 다음에 그 와중에 중국이 굉장히 부상을 했죠. 또 러시아가 한동안 소련 해체 이후에 흔들거리다가 푸틴 대통령 이후에 다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얄타 체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푸틴과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바로 얄타 2.0 해서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로 얄타 체제, 80년 된 얄타 체제를 대체하는 얄타 2.0 체제를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얄타 2.0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얄타 1.0을 만들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미국의 GDP가 당시에는 세계 GDP의 60%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GDP가 훨씬 낮아져가지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소련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경제적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곧 능가한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 힘이 약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힘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타 체제 1.0 때처럼 세 나라가 합의하면 곧바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세 나라를 위협할 만한 힘을 가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연합이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면 세상은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유럽연합이라든가 또 중견국가들이라든가 또 G7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 힘겨루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아까 이제 얄타 2.0 체제의 한 축으로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이제 이 미국이 항상 글로벌 체제를 만들려고 할 때는 러시아를 카운터파트로 세우고 또 유럽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한 후에 유럽의 일부 부분에서는 유럽 연합도 껴주고 또 아시아의 부분에서는 중국도 껴주고 이런 형태로 약간의 어떤 중첩적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러시아를 좀 더 바이든 때보다는 좀 더 파트너 형식으로 대접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해법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서방은 그리고 미국은 또 러시아는 합의할 수 있는가 또 그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질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두 가지의 전쟁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에 있어서의 지정학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경제 전쟁. 이 두 개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딱 부딪혀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에 친유럽 정책,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익에 대한 사활적인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감행한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놓칠 경우에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G7, EU 그리고 일부 동맹국 그다음에 선진국 연합인 48개국 플러스 알파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도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우리가 내용을 뜯어보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저런 정도의 경제 제재를 했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어도 다른 형태의 이유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재가 있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요. 2014년 이래로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또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옛 소련에 가해졌던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한꺼번에 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소련 시대의 유산을 갖고 탄생했다. 그 유산은 경제 제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가 러시아의 국경선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국경선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옛날 소련권 공산주의 국가 동맹에 소속돼 있었던 바르샤바 군사동맹 체제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옛 소련의 구성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할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이 오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전쟁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딱 감행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국 정도가 러시아의 제재에 나섰고 러시아를 응징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이 전 세계의 제재에 동참한 국가보다 훨씬 많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적인 개념을 보면 유엔 총회의 결의를 보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는 전 세계 141개국이 러시아 잘못했다, 러시아 나쁜 국가다라고 비난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거는 비난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제재나 물질적인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141개국은 나쁜 나라다, 러시아가 잘못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잘못하고 나쁜 행동을 했으니 러시아를 응징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48개국만이 동참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아니 러시아가 나쁘긴 한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식량 협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협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브릭스라고 알려져 있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이런 국가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들이 오펙 플러스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금수 조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가의 어떤 변동이 나타나고 자기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에너지 공급의 3대 축은 러시아, 사우디, 미국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럽 시장을 러시아가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미국의 가스 회사들이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 보고 가격을 낮추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한테도 손해지? 라고 하면서 복잡한 계산 속에서 이걸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맹방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우리는 러시아하고 아주 특수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동참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같은 국가, 북대서양 조약 국가로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도 우리는 러시아와 아주 특수한 국가고 옛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유라시아 지역은 터키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터키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재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외국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주고 공장을 설립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파는 그런 형태의 구조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나이키가 들어가야 되고 애플이 들어가야 되고 폭스바겐이 들어가야 되고 현대가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생산을 해서 해외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와 식량을 다른 나라들이 사지 않으면 당장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식량 안보적으로 또 에너지 안보적으로 불편을 겪는 그러한 수출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덜하고 인도라든가 중국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경제를 돌리고 경제가 호황을 가려면 에너지 가격이 싸야 되니까 이 기회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니
이 기회에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왕창 늘리자. 그리고 사서 쌓아두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싸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기료가 싸지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약화됩니다. 반대로 제재를 충실히 따랐고 또 유럽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럽 연합 국가들, 특히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 품목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러시아에서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또 값싼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수출해서 그것을 따먹는, 차액을 따먹는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죽이고 이 에너지 수입을 감축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셰일 가스라든가 셰일 에너지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서 충당을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사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은 양은 유지를 했는데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2배,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고 0%대 성장을 합니다. 유럽의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 약 3%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1% 정도의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에너지의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프리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세계를 지난 80년 동안 유지해왔던 4개의 기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 약화시키는 기둥의 어떤 이펙트, 나쁜 영향이 우리와 같은, 한국과 같은 개방형,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출주도형 국가, 에너지 빈국, 그리고 글로벌 체제 내에서의 자유로운 어떤 이념 경직성이 약화된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국가들에게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 이펙트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네거티브 이펙트를 받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네거티브 이펙트가 훨씬 더 많이 겹쳐져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도 보내고 뭐 많은 형태의 군수물자도 제공을 했습니다. 포탄 같은 것 제공을 했죠. 유럽에서 있었던 유럽 땅의 전쟁에 아시아 국가들이 참전한 역사가 없습니다. 아시아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전쟁에 유럽 국가들이 참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의 과정에 중국도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평화유지군의 형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이게 지금 동맹이라든가 자유주의 체제라든가 북대서양 체제의 어떤 그 기본 원칙보다는 강대국 정치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자기 편할 대로 먼저 하고 강대국들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있어서 유럽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사우디에서 회담에서 유럽을 배제한 채로 미국과 러시아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가 유럽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종전의 원칙을 정하는데 유럽이 배제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우크라이나 이익이 침해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태의 종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는 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종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어떤 강대국 정치에 기반을 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고 과연 이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얄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큰 또 하나의 힘, 원칙 중에 하나는 뒤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핵무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핵 강국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소련이 압도적 핵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도 미국과 소련에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80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핵 보유국이 사실상 됐습니다. 뭐 인도 같은 국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잠재적으로 의심을 받는 북한 같은 국가, 이스라엘 같은 국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국이 핵무기 숫자를 계속해서 증대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숫자만큼은 못 오지만 절반 이상에 가깝게 됐습니다. 약 700에서 900개 사이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핵에 있어서의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도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계속해서 핵탄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도움이 절실했던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은 스스로의 핵 우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 6월인가요? 북한에 가서 북한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면서 북한의 원자력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또 그 이전부터 수시로 북한은 핵 보유국가다. 핵국가다. 그러니까 뉴클레어 파워다라는 식의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며칠 전에도 또 그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정책의 방향이 핵무기에 대한 폐기 쪽이 아니라 핵을 어느 정도 용인한 상태에서 핵 감축 혹은 확산의 저지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고 동맹을 막 무시해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관세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안보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반등의 상황, 과거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약간 모호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명확하게 완전 압박으로 갈지, 압박을 협상의 수단으로 쓰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또 중국을 어느 정도 형태의 파트너로 끌고 가면서 이 러시아도 압박하고 하는 이런 EEJ 전략을 쓸지 아직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해서 미국이 굉장히 지속적인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패권 국가로서 기술 첨단 국가로서 남아야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 밑에 전략들이 바뀌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부상이
또 중국, 러시아, 미국의 강대국 정치의 복권이 유럽의 미래에 이것은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럽이 굉장히 멋있는 나라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역사적으로도 또 문화적 유산도 많고 또 첨단 국가기도 하고 인권도 좋고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BMW 자동차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제조업 강국 시대의 문화고요. 제조업 경쟁력이고, 첨단 기술 경쟁 시대로 넘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럽의 세계 최대의 지금 현재 각광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럽에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 영역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AI 컴퍼니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뭐 SNS라든가 이런 형태의 인프라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첨단 AI 그다음에 디지털 기업의 7개는 전부 미국에 있고, 그 미국에 있는 7개 기업 외에 디지털 인프라, 특히 이제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SNS 기반의 이 인프라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항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3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의 바이두, 한국의 네이버, 그리고 러시아의 얀덱스. 그러니까 이 3나라의 SNS,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는, 소통의 인프라는 여러 형태의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이제 그 다음에 정책적인 서포트와 또 혁신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우리가 아는 유럽의 경우도 그런 만한 떠오르는 다른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애플을 능가하는 기업이 유럽에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의 어떤 제조업 강국 시절에 미국이나 유럽이 가졌던 이미지의 어떤 이 상대가 될 만한 기업들이 없었는데, 이것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그걸 압도하는 기업들이, 그리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경쟁의 어떤 구간에 들어갔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이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러면 중국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한 어떤 하나의 원칙과 그 다음에 정책과 그 다음에 구조가 무엇이냐, 이것을 봤더니 중러 접근, 중러 기술 협력, 중러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 내의 혁신 이미지,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서방 기업들이 시장을 놓고 들어가면서 불공정 경쟁을 감수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준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나름대로 좀 거칠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앞으로 아주 크게 봤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 두 번째, 첨단 기술 영역에 있어서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 세 번째, 군사적 안보적 영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안보적 도전을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이 약화시킬 수 있느냐, 혹은 자유주의 국가가 약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전략적 관점에서 트럼프는 일단 자유주의 진영 전체보다 먼저 미국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 진영의 리더군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다른 유럽 국가, 또 다른 동맹 국가도 미국에게 지금까지 얻었던 편익만큼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방위비도 올리고 미국 상품도 많이 사주고 미국에 와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형태의 질서에 대해서 순응해라 라는 식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향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그것들이 제일 유리하게 혹은 이익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복 관세율을.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 빠져 있습니다. 벨라루스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관세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이유가 물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제조업이 뭐 그렇게 마땅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나라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굉장한 여러 영역에서의 강국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그리고 또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이렇게 트럼프가 쓰고 있는 정책이 자기들에게 대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을 압박할 것이 틀림없지만 적어도 유럽과 동맹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체제 WTO 체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만 틀림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요구해왔던 방향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혹은 유력한 인사들이 세계를 돌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존재했던 기둥들과 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가서 사우디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을 하기 전에 유럽의 뮌헨 안보 포럼에 가가지고 미국의 국무장관,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 부통령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과거와 같은 미국은 없다. 동맹이 분담을 더 많이 해라.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라. 러시아가 GA 체제라든가 또 국제 질서에 있어서 어떤 파트너로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지금처럼 권위주의 국가, 반인권 국가 이런 국가들과의 대결 혹은 그들을 견인해서 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 혹은 이런 과도기 이행 체제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 끌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노력을 하자라는 쪽에 포커스가 두어지기보다는 반대적인 측면. 지금까지와 같은 미국의 희생이나 미국이 생각했던 안보의 분담이나 이런 건 없다. 미국이 시장을 관대하게 열어주던 그런 시대는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자에 대해서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일방적인 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30일간의 부분적인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이한 형태로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게 하는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미국은 일단 임시적이지만 30일 단위의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과격한 형태의 군사무기라든가 원조 지원은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전쟁은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시아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에
국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의해서 식량과 비료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식량과 비료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본과 대금 결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국제 은행 통신망에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해 달라. 뭐 다른 은행은 필요 없지만 농업은행에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지금 48개국이 했는데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에는 경제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셀후스방크 농업은행에는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회담을 한 후에 내려드린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북극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 석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2차 협상을 통해서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비료와 그 다음에 식량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식의 얘기였어요. 이게 러시아의 해외 수출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한쪽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체제 혹은 세계 안보 체제가 약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디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우선 세계 문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논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향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이 강대국 정치의 회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세력권을 형성한 후에 일단 그들 간의 이익을 조종하고 약소국을 소외시키고 또 그 속에서 약소국이 반발하거나 주변국이 반발하면 일정 부분 조정을 해주는 형태. 과거의 얄타 체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강대국이 결정을 내리면 약소국은 따르거나 아니면 반발을 해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다.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점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아주 그냥 공개 면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다른 나라에게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모욕과 응징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푸틴은 이것을 통해서 소련 해체된 이후에 완전히 약소국화되거나 정말 패망한 국가라는 이미지였던 러시아를 위대한 제국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또 한 가지 앞으로의 세계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러시아는 배제될 수 없는 국가다. 주요한 협상에 그리고 룰에 조정을 할 때 당연히 가야 되는 파트너다라는 것을 부상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문제, 북한 핵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의 힘을 이렇게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동북아 질서에 있어서 한국은 그러면은 어떤 스탠스를 써야 되느냐. 러시아나 중국과 푸틴과 시진핑과 트럼프는 나름대로의 룰메이킹을 자기들끼리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을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말로 심각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정확한 흐름을 알아보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또 우리의 옵션을 만들어서 한국이 배제될 수가 없다. 또 한국이 생각하는 해법은 이런 것이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의 합법적인 정통성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빨리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일 후에 이제 새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하지 않겠습니까? 협상 내기가.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문제가 늦지 않게
협상이 되고 늦지 않게 그때까지 빨리 우리를 떼놓은 상태의 어떤 경직된 구조틀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지금 현재 당국자들이 또 해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이론, 킨들버거 트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투기디데스 함정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신흥국이 부상하면 그동안에 패권을 유지했던 패권국이 이 신흥국이 더 이상 커서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미리 전쟁을 통해서 이걸 꺾어버려야 된다 라는 형태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연구했던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이 앨리슨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15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세계에서 16번의 세력 교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져서 세력 교체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이 지금 좁혀지고 역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투기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혹은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많이 나온 거는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찰스 킨들버거라는 경제사학자가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세계에 이제 공황이 일어났는데 경제 공황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가장 큰 것은 20세기 초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패권국의 역할을 했던 영국이 미국에게 이제 글로벌 어떤 파워라든가 또 경제 파워를 역전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영국이 제시했던, 세계에 제시했던 뭐 국제 환율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시장의 문제라든가 국제 공공재 이런 부분의 공급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서 점점 공급하는데 힘이 붙여 너희들이 해 하면서 줄여가는데 미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또 오르면서 이런 공공재를 그냥 우리가 그것까지 왜 맡아? 라고 하면서 제공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터졌고 공유 관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관세 전쟁이 터지면서 보호무역 전쟁이 나왔고 그게 글로벌 대공황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 지도국의 역할을 할 국가들은 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버팀목을 할 수 있는 세계의 경찰로 또 하고 또 국제 환율이라든가 결제에 있어서의 거래 비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환율의 안정 같은 것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공공재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과 반대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킨들버거 함정의 세계가 다시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걸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미국을 압도한다라고 지금 떠오른다고 의심받거나 혹은 실제로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그러면 이 정도의 글로벌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하죠.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폐쇄적 시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한다면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거칠게 논의가 될 겁니다. 네. 러시아가 서방,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막 싸우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유럽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상행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유럽
제조 부흥 전략이라든가 유럽 경쟁력 강화 리포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전략을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서 제출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은 항상 현실과 충돌을 하는 거고요. 전략이 또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맹에 대한 지금 현재 압박과 부담을 계속 증대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동맹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부담과 압박을 하면 동맹체제가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맹체제가 와해가 됐을 때 과연 미국이 얻는 이익과 동맹체제를 유지할 때 얻는 이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동맹체제가 와해되지 않는 게 미국의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익과 불이익을 잘 조화시키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측면,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익의 조화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러시아도 미국도 또 유럽도 그리고 한국도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북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와 대서양,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지역, 또 광역, 그리고 또 글로벌 전체 차원의 이익과 양자관계의 이익을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이익도 조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유라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혹은 글로벌 전체 차원에서 한국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또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면서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협상, 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또 이런 유럽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양자 간의 현안만 가지고 하는 협상이 아니고, 한국도 글로벌 G10, 20 국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산업적, 기술적, 문화적, 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 양자적, 또 글로벌적 차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이익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달라진 국제사회의 모습을, 아주 또 한국과 연관된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이고 투표 결과인데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지난 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안에 미국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제재안에, 비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미국과 같은 편에 섰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북한. 그 다음에 18개 국가입니다. 중국, 벨라루스, 뭐 이런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연합,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과 같은 편에 서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이란 이런 국가들과 같은 편에 서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등장 이후에 바뀐 국제 정세의 상황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비난 결의안에 미국이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러시아를 지지한다라거나 또 북한과 항상 입장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해법을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3년 전에 개시한 푸친 대통령의 의도,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러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국경선에 맹견을 끌고 와서, 교황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서방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가, 남의 집 문 앞에 맹견을 끌고 와서 계속 짓게 만든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런 입장에 처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다라는 게 이제 푸틴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3년이 지난 지금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굴복시키지도 못했고, 또 지금 현재는 정치적으로도 미국이 약간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물론 미국의 의도대로 러시아가 끌려오지 않으면 트럼프가 언제 다시 러시아를 반대로 윽박지르는 식으로 방향을 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이렇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빨리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의 경우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극동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할린과도 중요하고, 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또 유럽 러시아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은 기본적으로 열린 도시입니다. 부산은 기본적으로 국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국제성과 개방성이 강화되는 것이 부산의 미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개방 지수나 이런 게 가장 당연히 서울이고 수도권 이겼지만, 사실은 부산은 아마도 정책을 잘 쓰고 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공의 스토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만 한다면 정말 동북아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 그리고 가장 역동성이 있는 열린 도시로서 세계인이 찾아오고 싱가포르라든가 다른 도시를 능가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션이라든가 이런 큰 틀의 글로벌 차원의, 또 한미동맹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강한 경직성과 압박이 있어야 된다.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뭐 그럴 때 당연히 이제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영역을 또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또 다른 형태의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우리 김숙한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1시간 동안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괜찮겠죠? 아, 그럼. 그 언론인에서 출발해서 대학 교수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2.0을 맞아가지고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얘기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소개 좀 하시고. 네. 그냥.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신 정의야 국회의원 기념관에는 바로 옆에 살아도 오늘 처음 본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바쁘신 분하고 부산에 방문하셔서 특강하시는 이도 상당히 역사 길이 빛이 난다고 봅니다. 그럼 시작은 간단하게 질문 들어오야 합니다. 지금 오늘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네. 그건 일도 있고, 또 지난 바로 며칠 전에는 또 부산 교육감 선거도 그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로 그 어느 때 봐도 지금 위기 상인데, 대선도 대선이지만 지금 이학종 대통령의 그 강세 정책, 네. 그것이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당이 한번 더 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떠들어봐 소용없고. 그래서 이 다른 문제 중에서 관세 정책 문제 해결점이 교수께서는 오늘 이 강의도 막 부합되는 점다가 해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좀막그 뛰어난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족여사 족밥회 또 한국아량학회 회장 우명주입니다. 네. 한두 분 더 일단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네. 명예교수 김무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러시아 쪽의 전문이시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러시아 쪽은 뭐 거의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양파 2.0이라고 해서 네. 과거에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네. 여기였는데 영국이 가지고 좀 트럼프, 푸틴, 네. 시진핑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트럼프가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WTO, G7 이런 네. 것을 약화시켜 가면서 강대국 중심으로 네.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네. 이런 접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타 2.0에 나오는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관세 네. 요것뿐만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네.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는 그게 이제 끝나고 그렇죠. 중국에 대한 아주 강력한 패싱으로 네. 일관된 그런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이야기가 뭐 다음에 그 계획에 선한 거는 좀 빠져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어떤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는 네. 미국이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보점에 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네.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중국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아주 이 잠재적인 어떤 그런 깊은 관계가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기 때 김정은하고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면 말씀하신 야타 2.0의 강대국 3국이 전부 다 북한하고 아주 어떤 관계라든지 네. 이 관계가 맺어져 있고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네. 저 고개를 네.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답변 드리고 또 다른 분 한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 해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급 담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특정한 국가의 예외라든가 감세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이 스스로 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정부도 그렇고 다 이제 통상 관련 장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보내서 협상을 하면서 당신들의 일단 계산법이 틀렸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요게 한 트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어쨌건 간에 곧바로 이것이 실행이 된 이후에 재조정이 돼서 고쳐질 때까지의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국내적인 대책입니다. 그 경우는. 그러면은 국내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관련 업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 회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국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것이겠지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시적인 단기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외의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저렇게 강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우리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만큼 미국이 큰 시장이고 또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측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 외의 시장이 이제 성장 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미국을 대체할 만큼의 좋은 시장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력이 좀 약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이건 뭐 정말 더,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관세도 뚫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는 관세 자체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도 불가도적이고 필수적인 기술을 가진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이 네 가지 측면을 병행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또 낮출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과 논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설득을 해내는 그런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쓰면서 국내적 정책, 그 다음에 또 대체 시장 정책, 또 그 다음에 또 R&D라든가 이런 걸 통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화된 첨단 기술 상품을 만들어내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얄타 2.0에서 중국과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적대자로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정말로 경쟁은 하되 서로 존중하고 더 협의할 수 있는 정말 인류가 직면한 또 글로벌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 갈 수 있느냐라는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중국은 결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경쟁국을 넘어서서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양극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한 가지의 정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는 경우는 아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어떤 때는 사안에 따라서 또 좀 더 협상적인 태도를 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조금 더 크게는 유럽연합, 뭐 이런 정도를 놓고 본다면 글로벌 경제나 그 다음에 글로벌 안보, 정치 이쪽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절대적인 부분에서 모두 1위 혹은 절대적인 우월을 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시작된 글로벌 문제를 다뤄본 역사적 경험, 외교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정보가 있고, 또 군사력이 있고, 또 거기에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식량이 있단 말이죠. 중국의 경우는 세계를 또 먹여 살릴 만한 아주 강력한 제조업, 값싼 제조업 제품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리뉴어블이라든가 이런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뭐 태양광, 솔라 패널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그린 폴리시, CO2 저감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도 있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의 어떤 인권적 가치라든가
또 역사적인 외교술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얄타 2.0이 가능하려면 어느 특정 국가가 얄타 1.0 체제 때 그 두 슈퍼 강국이 가졌던 절대적인 기여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세 개 나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얄타 1.0이 가능했던 거는 미국의 군사력도 있지만 잘 아시지만 마샬 플랜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미국의 경제력이 있었고 미국 시장을 개방 미국이 그것 외에 또 뭘 했습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미국의 지도력과 어떤 뭐 자유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소련도 마찬가지로 동유럽권에 있어서 소련의 에너지와 또 군사력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공공재를 나름대로 준 거예요. 그것이 강요한 공공재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지금 현재 얄타 2.0을 하려고 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 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G2 체제였다가 G7으로 갔다가 G8으로 갔다가 G20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절대적인 강국들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점점 더 많은 나라의 힘을 빌리면서 어깨를 같이 좀 보태라. 이런 개념으로 나간 게 역할의 분담 쪽으로 갔던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얄타 2.0이나 이런 거는 희망을 하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일부 가능한데 전체적인 측면의 얄타 2.0 체제가 오려면 상당히 많은 공공재나 그 정도의 경제력 기반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일정 지역이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뭐 그 나라의 경제 체제나 또 정치 체제나 시스템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탑다운 형태의 국가잖아요. 바텀업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고 레벨의 어떤 지도자들끼리의 어떤 사전 조율된 형태 이후의 담판 그리고 협상 이런 것 외에는 브렉스루한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성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에 충분한 역량이 있고 또 우리가 우방의 어떤 강력한 뭐랄까요 지지와 연대 속에서 그것을 진행한다면 뭐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 중요한 보충 질문 일부만 하죠. 네, 하십시오. 네. 그 오늘 주제가 상당히 강주자님 평소에 제가 영토 수운동하는 느낌인데 네. 또 강원도협의자도 1년에 한 번씩 이사고 하기 위해서 소논문을 발표하고 합니다만 뭐가면 의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부산 강릉시를 정부 저도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기해서 부산 해양특별시로 이 현재를 하는 것이 좀 지금 현재상으로 좀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교수님 잘 아시피 바로 우리 부산에 한 곳은 부산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영토 확장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지만 대마도 제가 우리 한백에 살았을 때 두 번 방문하고 했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마도 아니더라고요. 부자시도 있지만 그래서 대마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해양영토 이후도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해바다 더 하는데 제7강구 석유 시적 문제가 꼭 제기되어 갖고 논의되어 왔는데 그것도 지금 중국과 일본이 뺏기면 이 남해 지역에 또는 이 해양영토 이후도 지역은 그 보물 창고인데 상당히 우리 해양 강벽을 볼 때 특히 부산이다 볼 때는 신경이 많이 쓰는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마도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국경이라는 부분에서 관심 갖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적절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질문하십시오. 미국에서 폭탄 가능성이 25%를 네. 균일하게 아무 나라도 그다지 WTO 관계 없습니까? 예방전에 해서 상관이 없습니까? WTO, 네, 이거는 당연히 WTO 체제로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WTO 체제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급재판소의 최고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보충에 대한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WTO 무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 이후에 글로벌 사회가 형성이 이제 되면서 양강 체제 속에서 국제사회가 4가지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둥, 안보적인 기둥,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인, 요 기둥들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약화시키고 있고 그 기둥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불완전하고 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 고쳤어야지 완전히 이걸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인 거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이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협상과 또 압박과 논리 개발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우 회장님 질문은 우리 김 교수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넘어선 것 같아서 다음에 그런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김 교수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들어서서 지금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 세계가 다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트럼프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도를 보면, 저도 보도만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진보와 보수의 이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것도 그렇고, 세계가 이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어쨌든 뭐 2달 내로 빨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국민의 분열도 좀 이제 화합적으로 좀 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정치가 되고 이런 변화에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김석환 교수님에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우리 한미 방위 조약 같이 조약을 한 것 같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끔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조약이 지난번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조약이 맺어졌을 때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는 소위 말해서 한 측에 이제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이제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담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조항이 들어갔죠. 제가 이제 그 조항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조항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뭐 여러 군데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처럼 군사 동맹의 조약으로 다시 복권이 된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이 아니다. 이런 양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그러니까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포함한 조약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이 신조약이 나오기 전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그러면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조약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뭐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3국을 겨냥한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국 같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한국을 겨냥한 그런 조항이 포함된 조약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개정시키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형태가 되면 양국 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과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개정은 당사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에 지금까지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양국 간 군사협력 조항을 집어넣은 조약을 한 게 한 70개국 정도 됩니다. 집단안보 조약도 있고, 뭐, 양자관계 조약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약간의 군사동맹적 개념의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입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를 제외한 나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협력 조항 속에 이제 애매한 문구들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퀘스천이 있고요. 두 번째, 집단안보조약기구인 시스토라는 게 있습니다. 뭐 러시아 판 나토 비슷한 거죠. 여기에는 아르메니아라든가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이런 옛 소련권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랑 흑해연안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 조약의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사안이 두 번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카자흐스탄의 유전지대인 악다우, 악디라우를 중심으로 한 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외부 세력까지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시민 폭동이 커졌을 때 러시아가 시스토의 집단 안보조약 조항을 그것을 근거로 카자흐스탄의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치안을 유지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요청으로. 이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최근에도 계속 분쟁이 있고 협상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편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아르메니아 편을 들던 러시아가 애매모호한 편을 들면서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압도하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전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시스토 조항을 들어서 집단안보조약기구 조항을 들어서 러시아에게 아르메니아 정부에서 파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모니터단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약의 성실한 의무를 과연 동맹의 양측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신조약의 경우는 군사 동맹과 이것과 연관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파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러시아는 또 북한은 지금 현재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양국 간 훈련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좀 피해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어떤 적용 케이스다라고 봐야 될지는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적용이 안 되게끔 우리가 한러 관계를 이제 좀 지나면 복원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완충 장치를 끌고 간다면 뭐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좀 다시 옛날같이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면 그게 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훨씬 더 완충성이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최근의 경우는요. 강대국이 트럼프가 나토에서 우리가 유럽 안보는 너희가 책임져라 하듯이 직접적으로 동맹 조약의 의무 때문에 약소국의 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최근의 국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어떤 성실한 이행을 북한은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러시아 측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북러 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한 속에서 면밀하게 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북한 관계가 어떤 반응을 본 것은 없고 추측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의 냉랭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흔적들이 이제 몇 개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압록강 대교 같은 거를 뭐 그동안에 완공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최근의 보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북중 간의 접촉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일주일 후죠. 11일 날 우리가 사실 그 이슬람교하고는 좀 멀잖아요. 원래 우리 목사님 두 분 와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슬람을 제외하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그 보도를 보면 수니파가 어떻고 시아파가 어떻고 근데 이게 왜 서로 싸우는지 같은 이슬람인데도 그런 거 또 이란하고 이락하고 지금 중동아시아 이런 게 사실 지금 세계 화약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할 때 그 이락 대사와 이란 대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장실에 그 파견 대사로 오셨어요. 의장도 이제 그 외교 활동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다음 주에 모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조선대학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도 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좀 오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그래서 그날은 8시 50분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차가 여기서 8시 20분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1시간 뭐 그저 1시간 5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시간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한 50분의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궁금했던 것을
좀 많이 메모해 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쌀쌀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